김호수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오늘 국회에서 진행됩니다. 김 후보자의 정치적 중립성 문제와 함께 김학의 불법 출국 금지 사건 연루 의혹 등이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현직 검사 가운데 처음으로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의 직접 수사 대상이 된 이규현 검사가 어제 소환 조사를 받은 뒤 오늘 새벽 귀가했습니다. 윤중천 면담 보고서 허위 작성과 유출 혐의 등은 대부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청와대로 여야 5당 대표를 초청해서 오찬 간담회를 엽니다. 1년 3개월 만에 이루어지는 이번 만남에선 지난 방미 성과를 공유하고 국정 운영에 초당적인 협력을 당부할 예정입니다. 오늘 발표될 코로나19 새 환자 수는 700명 안팎까지 늘어날 전망입니다. 대구 유흥주점 집단 감염 등에서 변이 바이러스가 빠르게 확산하고 있어서 우려됩니다. 미국은 성인 절반에 대해 백신 접종을 완료해서 오는 7월 집단 면역을 선언한다는 목표에 한 걸음 다가섰습니다. 화이자에 이어 모더나도 12세 이상까지 접종 대상을 넓히는 등 청소년 면역에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지난 22일 경기도 남양주에서 개에 물려 숨진 50대 여성이 3분간 사투를 벌이던 사고 현장 영상을 YTN이 확보했습니다. 경찰은 해당 개를 본 적이 있거나 견주를 안다면 제보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오늘 밤 달이 지구 그림자에 완전히 가려지는 개기월식 현상이 나타납니다. 1년 중 달이 가장 크게 보이는 슈퍼문과 개기월식이 겹친 건 3년 만인데 내륙에서는 대부분 구름 사이로 볼 수 있을 전망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26일 굿모닝 YTN 시작합니다. 김호수 검찰총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오늘 오전 10시 국회에서 진행됩니다. 이번 청문회에서는 김 후보자의 정치적 중립성이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 들어 법무부 차관에 발탁됐던 김 후보자를 친여 인사로 규정하고 권력형 비리를 공정하게 수사할 수 없을 거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 청와대와 여권 연루 의혹이 불거진 사건과 김학의 불법 출국 금지 사건, 검찰 인사에 관한 질의에도 집중할 계획입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후보자의 비위 의혹은 대부분 소명됐다고 보고 자질 검증에 주력한다는 방침입니다. 또 야당의 신상털기나 정치 편향 주장을 방어하고 검찰개혁과 정책에 관한 질의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김호수 검찰총장 후보자가 법무부 차관 투임 뒤 변호사 시절 라임 옵티머스 관련 사건을 최소 4건 수임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국민의힘 유상번 의원실이 서울지방변호사협회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김호수 후보자는 라임펀드의 손실 가능성을 알고도 고객들에게 판매한 혐의를 받는 우리은행과 옵티머스 펀드를 가장 많이 판매했던 NH투자증권의 정영채 대표를 변호한 것으로 명시됐습니다. 라임과 옵티머스 펀드 피해액은 2조 원에 달합니다. 네, 이에 대해서 김호수 후보자 측 청문준비단은 자신이 속했던 법무법인이 정상적으로 수임한 사건을 통상적으로 변론했을 뿐 라임 옵티머스 펀드와 관련해서 실질적으로 펀드 설계 운영을 주도한 피의자들을 변론한 적은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검찰총장 후보자 지명 뒤 모든 사건에서 사임했고 총장으로 취임하게 될 경우 변론했던 사건과 관련된 사건 수사는 모두 회피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법무부가 검찰 인사의 원칙과 기준을 논의하는 검찰 인사위원회를 김호수 검찰총장 후보자가 취임도 하기 전에 열기로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네, 총장 패싱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인사 과정에서 총장 의견을 듣는 것과 인사위원회는 별개의 문제라고 반박했습니다. 강희경 기자입니다. 법무부가 내일 오후 2시 정부 과천청사에서 조만간 있을 검찰 정기 인사와 관련한 인사위원회를 개최합니다. 김호수 검찰총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바로 다음 날, 총장이 공식으로 취임하기도 전에 인사위원회가 먼저 열리는 겁니다. 인사위는 검찰 인사의 원칙과 기준을 논의하는 기구로 보통 승진 전보 인사가 임박한 시점에 개최되었습니다. 구체적인 안건은 통보되지 않았지만 김 후보자 취임 직후에 있을 간부급 이상 승진 전보 인사 기준 등과 관련해 논의가 이루어질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히 이번 인사는 법무부에서 대대적인 직제 개편안을 마련해 의견 수렴을 하고 있는 만큼 큰 폭으로 이루어질 거란 관측이 우세합니다. 또 박범계 장관은 앞으로 인사 과정에서
검찰총장 의견을 듣는 절차를 공식화하겠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시작부터 법무부가 인사위를 총장 취임 전에 개최하기로 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김 후보자 패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후보자 신분으로 장관과 인사원칙 등을 조율한 게 아닌 이상 법무부가 김 후보자 의견을 듣지 않고 인사의 기본 원칙과 기준을 미리 정하게 되는 셈인 겁니다. 박범계 장관은 총장 의견을 듣는 것과 인사위는 별개의 문제라며 총장 패싱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총장 후보자께서 청문도 있고 또 임명도 되겠지만 그거하고는 무관하게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절차입니다. 또 법무부에도 청문회 일정 등을 고려해 이번에는 인사위 직후 인사를 내지 않고 총장 취임 이후 구체적인 인사안을 논의해 나갈 방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검찰 인사는 법무부와 대검사의 갈등의 불씨가 될 수 있고 반대로 협력 관계를 가늠해볼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친여 성향으로 정치적 중립성에 의문이 제기되어 온 김호수 후보자가 이번 인사에서 어떤 입장을 취할지 또 얼마나 존재감을 드러낼지 관심이 집중됩니다. YTN 강희경입니다.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가 건설업자 윤중천 씨의 면담 보고서를 꾸며낸 혐의를 받는 이규원 검사를 소환 조사했습니다. 네, 공수처가 출범한 이후 공식적인 첫 피의자 소환 조사입니다. 나혜인 기자입니다. 과거 대검찰청 과거사 진상조사단에서 활동했던 이규원 검사가 늦은 밤 변호인과 함께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청사를 빠져나옵니다. 이른바 윤중천 면담보고서 허위 작성과 유출 혐의로 피의자 신분 조사를 받은 겁니다. 윤중천 면담보고서 허위 작성하신 거 인정하세요? 이 검사는 어제 하루 파견 근무 중인 공정거래위원회에 연가를 내고 밤 10시쯤까지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후 3시간가량 조서를 열람한 뒤 오늘 새벽 1시쯤 돌아갔습니다. 지난 1월 현판을 걸고 출범한 공수처가 공식적인 피의자 소환 조사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김진욱 공수처장 관용차를 이용해 특혜 면담 논란이 일었던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사례가 있지만 당시엔 조서를 남기지 않았습니다. 이규원 검사는 지난 2018년 말부터 이듬해까지 대검 과거사 진상조사단에서 일하면서 건설업자 윤중천 씨를 만나 허위 면담 보고서를 작성하고 일부 내용을 특정 언론에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학의 별장 성접대 사건을 부각하려는 의도였다는 게 앞서 수사에 나섰던 검찰의 판단이었습니다. 지난 3월 검찰에서 사건을 넘겨받아 제2첩 여부 등을 검토해오던 공수처는 지난달 말 직접 수사를 결정한 상태입니다. 2021 공제 3호란 사건 번호도 공식 부여한 사실이 지난주 공개되기도 했습니다. 일단 주요 참고인 조사부터 진행될 거란 관측이 나왔지만 사건 당사자인 이 검사 소환 조사가 이루어지면서 예상보다 수사 결과가 이른 시일에 나올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검사는 공수처 조사에서 보고서 조작이나 유출 등 관련 의혹을 대부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공수처는 이 검사에 대한 추가 조사가 불가피하다고 보고 2차 소환 조사 일정도 이미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공수처는 이 검사의 진술 내용을 면밀하게 분석한 뒤 한두 차례 추가 소환 조사를 거쳐 신병 처리 방향을 결정할 방침입니다. YTN 나희인입니다. 공수처가 최근 3호 사건으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공소장 유출 의혹에 대한 수사에 착수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네, 불법 유출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선 검찰 내부 강제 수사 가능성도 있는 상황이라 공수처와 검찰 사이 긴장감이 다시 커지고 있습니다. 우철희 기자입니다.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가 수사에 들어간 사건이 또 공개됐습니다. 이번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공소장이 불법적으로 외부에 유출됐다는 의혹입니다. 공제 1, 2호로 사건 번호가 붙은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의 해직교사 특혜 채용 의혹과 공제 3호인 이규원 검사의 윤중천 씨 면담 보고서 허위 작성, 유출 의혹에 이어 공제 4호 사건 번호가 붙은 공수처의 세 번째 수사 사건입니다. 수사 3부가 담당하는데 최석규 부장검사가 직접 주임검사를 맡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먼저 이성윤 지검장의 공소장을 현직 검사가 의도적으로 특정 언론사에 건넸다면서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처벌해달라고 고발한 시민단체 대표를 고발인 자격으로 불러 3시간 넘게 조사했습니다.
공수처는 고발 이유와 함께 왜 공무상 비밀 누설에 해당한다고 생각하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물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공수처와 별개로 대검찰청은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지시로 지난 14일부터 공소장 유출 의혹의 진상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내부 전산망에 등록된 공소장을 조회한 검사들을 수십 명 단위로 추려낸 다음 조회 경위와 휴대전화 기록 등을 확인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다만 대검은 아직 유출 당사자를 특정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때문에 공수처가 유출 당사자를 찾기 위해서는 공소장 조회 기록 등이 있는 검찰 내부 전산망을 들여다봐야 해서 대검에 대한 강제 수사 여부가 초미의 관심입니다. 공수처는 수사 착수 배경 등에 대해선 말을 아끼고 있습니다. 다만 수백 건에 달하는 다른 고발 사건들이 그대로 쌓여 있는 상태에서 이번 사건은 고발 일주일가량 만에 본격적인 수사에 나선 상황입니다. 안 그래도 조건부 이첩과 수사 개시 통보 등을 놓고 공수처와 검찰 간의 갈등이 계속되는 가운데 공소장 유출 의혹 수사를 놓고 갈등이 극에 달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YTN 우철입니다. 자, 새로운 미래가 더 이상 줄 세우기, 개파 정치 있어서는 안 됩니다. 젊은 세대가 극혐합니다. 혹시라도 이미 전당대회에서 본인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당선되면 이런 당직을 주겠다 약속하신 분이 있다면은 즉각 사퇴하십시오. 되겠습니다. 더 이상 학살 공천, 혹덕 공천 없습니다. 저희는 문제를 해결하는 엔지니어링 정당으로 나갈 것입니다. 이제 선무당 사람 잡는 식의 정치는 그만둬야 합니다. 제가 오늘 야구복을 입고 나왔습니다. 항구 전력투구로 상대 당을 강판시키는 그런 국민의힘 대선 승리를 가져오는 마무리 투수가 되고 싶습니다. 제가 좀 준비해 왔었는데 앞에 우리 젊은 후보들 하시는 거 보니까 너무 재미있게 봐서요. 저는 정말 이번 슬로건이 용광노 정당입니다. 우리 젊은 후보들의 이런 패기와 이런 아이디어 정말 다 담아드리겠다는 약속 시작하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쟁 경험이 없는 장수를 선택하시겠습니까? 패배를 반복한 장수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선거마다 이기는 장수, 바로 저 주호영이 최고의 장수 아닙니까? PPT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는 28살 나이에 제가 우측을 먹고 출마를 했습니다. 저 정신이 바로 저는 이 청년의 정신이다. 감출 것 없는 정치 제가 실행하려고 노력합니다. 이번 국민의힘 당대표 경선에서 영선 중진으로 불리는 이준석 전 최고위원이 말 그대로 돌풍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중진들은 경륜과 패기의 조화를 언급하면서 신구 대결 구도를 경계하는 양상입니다. 대세일지 그냥 지나가는 바람일지 당도 술렁대는 가운데 이 전 최고위원이 유승민 전 의원과 가깝다는 이유로 개파 논쟁까지 불거졌습니다. 박서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에서 개파 논쟁이 다시 등장했습니다. 여론조사 1위를 차지한 이준석 전 최고위원이 대권주자인 유승민 전 의원과 가깝다는 점 때문입니다. 이 공정한 경선 관리를 하고 그다음에 밖에 있는 후보들이 마음 놓고 오게 하려면 이 특정 계파에서 자유롭지 않은 당대표의 경우에는 여러 가지 우려가 생길 수 있지 않습니까? 이준석 전 최고위원은 오히려 중진들이 당직을 약속하는 줄 세우기식 개파 정치를 하고 있다면서 정면 돌파를 택했습니다. 상당히 중진 의원님들께서 당황하신 것 같습니다. 개파 관련 이야기도 하고 계신데 누가 멱살 잡고 진흙탕으로 끌고 들어가려고 하고 있는지를 국민들은 다 보고 있습니다. 유승민계로 함께 분류된 김웅 의원도 한심한 정치라고 평가절하했지만 김은혜 의원은 독자 노선으로 차별화를 시도했습니다. 똑같은 프레이밍을 다시 또 쓰는 것 같아요. 과연 이게 새로운 정치인지 정말 저는 좀 한심할 따름이고 그런 개파나 따지고 있는
그런 한심한 정치 이제 그만두셨으면 좋겠어요. 그 어떤 후보보다도 개파에서 자유롭기 때문에 투명한 대선 주자 관리 그리고 경선의 운영을 할 수가 있다고 자부합니다. 어느 누구의 우산 아래에 있다는 건 굉장히 편안한 길임을 알지만 초선 이하 신진들의 기세에 중진은 신구 대결 구도를 경계하며 견제를 이어갔습니다. 본선 결과는 다를 거라면서 경륜과 패기의 조화를 강조했습니다. 아니 뭐 상대적으로 젊은 사람들이 나오면 우리는 중진으로 보이는 거죠. 이 커다란 근본 일체의 싸움을 패기만 가진 신진에게 우리 당원들이 맡기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당 내에선 변화의 바람을 대체로 긍정적으로 보고 있지만 최종 결과를 두고는 대세라는 의견과 지나가는 바람이라는 의견이 팽팽히 맞섭니다. 이틀 동안 당원과 일반 국민 투표를 거쳐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는 5명으로 압축됩니다. 신구 대결 속 개파 논란까지 불거지면서 국민의힘에 불어온 새로운 바람의 결과가 주목됩니다. YTN 박서경입니다. 이런 이준석 돌풍으로 정치권의 청년 이슈, 세대 교체 바람이 불면서 민주당의 발걸음이 더 빨라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최근 들어 2030과의 접촉면을 더 늘리고 청년들의 쓴소리를 찾아듣는 노력을 쏟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권 주자 가운데 하나인 정세균 전 총리가 어른과 아이 사이에 질서가 있다는 장유 유서를 언급해서 찬물을 끼얹고 있습니다. 최하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민소통 민심 경청 일정을 본격 시작한 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먼저 청년들에게 달려갔습니다. 공정 그리고 그 정의를 그 본질부터 배신한 민주당의 독선 그리고 오만함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야당에서는 젊은 당대표 후보가 바람을 일으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민주당이 이번 상황에서 어떤 청년 전략에 대한 그런 승기를 빼앗길까. 혼쭐이 난 송영길 대표, 2030 세대에게 더 많은 기회를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청년 이준석 후보의 돌풍을 보면서 우리 민주당이 이 20, 30대 청년들에 대한 기회를 확대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 말씀에 대해서 전폭 동의하고. 당 전체가 이렇게 청년들 마음 잡기에 한창인데 찬물을 끼얹은 돌출 발언이 나왔습니다. 대권 주자인 정세균 전 총리가 이준석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을 겨냥해 어른과 아이 사이 질서가 있다는 장유 유서를 끄집어낸 겁니다. 경륜이 없이 이게 할 수 있겠는가?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특별한 문화가 있지 않습니까? 장유 유서 이런 문화도 있고. 당사자인 이 전 최고위원은 시험 과목에서 장유 유서를 빼는 것이 공정 경쟁이라고 맞받아쳤고 당내 대권 경쟁자인 이낙연 전 대표도 곧장 견제구를 날렸습니다. 상당수의 국민이 청년 지도자를 갈망하고 있다는 현실은 그대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출마를 선언한 박용진 의원도 민주당이 꼰대 정당으로 낙인 찍힐까 걱정스럽다고 지적했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정 전 총리는 진위가 아니었다며 거듭 해명했습니다. 젊은 정치인들이 더 많은 역할을 하고 더 많이 진출하는 것에 대해서 적극 환영하는 입장이지만 과연 국민의힘이 그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우려이죠. 민주당은 국민의힘에서 시작된 세대교체 바람을 응원하면서도 내심 긴장한 모습이 역력합니다. 대선을 앞두고 2030 세대를 잡기 위한 민주당의 고민도 더 깊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최하영입니다. 민주당이 이렇게 최근 회초리를 맞으러 찾아가는 모습을 보이는 건 이대로는 안 된다는 위기감이 깔려있기 때문입니다. 어제 의원총회에서 송영길 대표는 지금 대선을 치르면 국민들의 지지를 받기 어렵다고 언급하기도 했는데요. 실제 국민들의 시선도 비슷했습니다. 민주당이 성인 남녀 8개 그룹을 대상으로 한 심층 조사 결과를 정리했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먼저 민주당 하면 생각나는 이미지가 뭐냐고 물었습니다. 당 색깔인 파랑이 가장 많았고요. 내로남불, 무능하다, 거짓말, 성추행, 성추문이라는 답변이 잇따랐습니다. 민주당을 사람에 비유하면 어떨까요? 독단적이면서도 말만 잘하고 겉과 속이 다른 성과 없는 무능한 40, 50대 남성으로 인식했다고 합니다. 국민의힘도 썩 좋은 평가를 받지 못했습니다. 돈과 권력을 중시하는 엘리트주의를 가진 50대 후반에서 70대 꼰대 남성으로 표현됐습니다. 다만 21대 총선에서는 멸종되어야 할 정당, 저질 단어 사용 등의 부정적인 이미지가 많았는데
이번 조사에서는 추진력 강한 불도저, 최근 리빌딩하는 듯한 느낌이라는 변화의 조짐도 보였습니다. 이번 조사 결과를 내놓으면서 민주당은 내로남불 이미지 탈피가 급선무라면서 우리가 살을 베어내는 혁신적인 모습을 보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여야 5당 대표와 만나서 방미 성과를 설명하고 초당적인 협력을 당부합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 내용뿐 아니라 한미 간 반도체 산업과 백신 협력, 그리고 한미 동맹과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논의 내용 등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문 대통령과 여야 대표 회동은 지난해 2월 이후 1년 3개월여 만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살인자라고 비난했던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다음 달에 처음으로 대면 정상회담을 하기로 했습니다. 지난해 미국 대선 불법 개입 의혹과 미국 연방기관 해킹, 러시아 야권 지도자 나발리 탄압 문제를 비롯해 북미 대화 재개 방안까지 광범위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워싱턴에서 강태욱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미국 백악관은 다음 달 16일 미러 정상회담이 열린다고 밝혔습니다. 애초 3국에서의 회담을 추진했던 만큼 스위스 제네바에서입니다. 다음 달 10일 영국에서 열리는 G7 정상회의 등 바이든 대통령의 첫 순방 끝에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President Biden will be meeting with President Putin in Geneva, as you said, on June 16th. The leaders will discuss the full range of pressing issues as we seek to restore predictability and stability to the U.S.-Russia relationship. 러시아 크렘린궁도 이를 확인했습니다. 러시아의 지난해 미국 대선 개입과 미국 연방기관 해킹, 핵 확산 차단 등이 의제입니다. 특히 바이든 대통령은 야권 지도자 나발리에 대한 탄압과 우크라이나 국경에서의 군사력 증강에 대해 러시아에 문제 제기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야권 인사를 체포하기 위해 아일랜드 여객기를 강제 착륙시킨 벨라루스와 관련해서도 러시아의 제재 동참을 요구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The President will also raise Ukraine, underscoring America's support for Ukraine's sovereignty and territorial integrity, and he will also plan to raise Belarus and convey our grave concerns as he has now done publicly. 이와 함께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는 방안도 의제 가운데 하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두 나라 외교장관의 최근 회담에서도 북한의 핵 프로그램 제한이 의제로 올랐기 때문입니다. Whether it is dealing with COVID-19 and the pandemic, combating climate change, dealing with the nuclear programs in Iran and North Korea, Afghanistan. 워싱턴 포스트는 다만 미국 당국자들이 이번 회담에서 중대한 돌파구보다는 관계 개선과 서로의 이해관계를 더 잘 이해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강태욱입니다. 네, 이어서 코로나19 소식입니다. 국내 확산세가 이어지면서 어젯밤 9시까지 전국에서 631명이 신규 확진됐습니다. 그제 같은 시간에 집계된 435명보다 196명이 늘어난 수치입니다. 이런 추세로 볼 때 오늘 0시 기준으로 발표될 신규 확진자 수는 600명대 후반, 많게는 700명 안팎에 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신규 확진자를 지역별로 보면 수도권이 436명으로 69.1%, 비수도권이 195명으로 30.9%입니다.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의 확산 속도가 갈수록 빨라지고 있습니다. 네, 변이 바이러스 검출률이 일주일 전보다 10%포인트 이상 높아지고 변이가 확인된 집단 감염도 100건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보도에 박홍구 기자입니다. 지난 한 주간 변이 바이러스 확진자는 277명이 추가됐습니다. 그 전주에 247명보다 30명이 늘었는데 특히 해외 유입보다는 국내 감염 비중이 높았습니다. 변이 바이러스가 유행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분석량을 늘리다 보니 변이 검출률은 36%로 일주 전보다 14%포인트가 높아졌습니다. 변이 바이러스 확인이 많이 된 지역에서 바이러스 감시를 강화하는 측면에서 그쪽 검체가 많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런 영향이 좀 있고. 집단 감염 가운데 변이 바이러스 확진자가 나온 사례는 17건이 추가돼 모두 100건으로 집계됐습니다. 변이 바이러스의 무증상 전파 특성과 최근 유흥업소와 다중이용시설의 젊은 층 감염 확산 사이에도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다중 이용 시설은 젊은 층들이 이용을 하게 됩니다. 젊은 층들은 무증상 감염이 많게 돼요. 그리고 젊은 층은 또 아까 변이 바이러스가 감염이 잘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새롭게 확인된 변이 바이러스를 종류별로 보면 영국발 변이가 243건으로 여전히 가장 많고 인도 변이가 20건, 남아공은 14건이었습니다. 이 중 인도 변이는 지난 3월에 2건으로 시작해 4월에 65건, 5월에 40건 정도가 추가되며 최근 급속히 확산하는 양상입니다. 현재까지 확인된 변이 바이러스는 총 1,390건이며 역학적으로 연관된 사례까지 합하면 3,128명이 사실상 변이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기타 변이로 분류되는 미국 캘리포니아 변이 등은 총 610건이 확인됐습니다. 다만 방역당국은 최근 백신 2회 접종 뒤 2주가 지나 코로나19에 감염돼 국내 첫 돌파 감염으로 보고된 20대 감염 사례는 변이 바이러스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YTN 박홍구입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률을 높이기 위해서 정부가 오늘 백신 접종 인센티브를 논의합니다. 회의 결과에 따라 정부의 발표 여부가 결정될 예정인데요. 네, 사적 모임 규제 완화나 다중이용시설을 밤 10시 이후에도 이용할 수 있게 해주는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제 접종을 앞둔 대상자들이 바라는 건 무엇일까요? 엄윤주 기자가 직접 들어봤습니다. 추가 물량 확보로 백신 수급에 숨통이 트였지만 여전히 1차 접종률은 목표치에 모자랍니다. 상반기 내 1차 접종 목표는 1,300만 명인데 지금까지 백신을 맞은 1차 접종자는 386만 5천여 명으로 전체 국민 대비 7.5%에 불과합니다. 정부가 1차 집단 면역을 앞당기기 위해 접종자에게 다양한 혜택을 주는 걸 논의하는 이유입니다. 접종을 앞둔 사람들은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를 해제하고 마스크를 벗도록 허용해달라고 입을 모읍니다. 인원수를 좀 더 늘려주시고 그래가지고 동창회도 갈 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고 또 저는 이제 그 방탄을 좋아하는데 우리 친구들은 또 트로트 임영웅이랑 또 이제 영탁이랑 좋아하더라고요. 그것도 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 소리들 다 주사 맞고 소리들 다 이거 마스크를 벗고 다닐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냐. 제 원하는 게 그거예요. 매출에 큰 타격을 입은 자영업자들은 영업시간 제한을 없애야 한다는데 한 목소리를 내면서 외식 상품권을 주는 방안도 제안했습니다. 그 시간 영업 제한에 대한 그런 부분 때문에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런 부분의 이용에 대해서 조금 제한이 풀어주는 정책이 활성화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뭐 외식 문화 상품권이라든지 혜택이 주어진다면 이미 백신 접종을 시작한 경찰들은 2차 접종까지 완료한 사람은 관내에 있는 공용 샤워실을 열어달라는 요구를 내놨고 접종이 2차까지 끝난 직원에 한해서라도 목욕탕 같은 거는 사용을 해야지 뭐 당직 이유나 그런 애들은 씻을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이라도 좀 개선이 됐으면 좋겠다. 뭐 대중교통 타고 가는 직원들이야 아무래도 그렇지. 요양시설 종사자들은 주 1회 의무로 하고 있는 PCR 검사 횟수를 대폭 줄여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일단 다 맞고 난 다음에는 이제 뭐 저기 아예 안 하는 건 아니지만 횟수를 줄인다 그러면은 뭐 서로 번거로운 것도 좀 줄어들고. 아직 접종 대상에 속하지 않은 젊은 층에게는 여행이 가장 큰 유인책으로 꼽혔습니다. 자유롭게 해외여행을 할 수 있도록 자가격리를 줄여주거나 면제하는 정책이 효과적일 거라는 겁니다. 백신을 맞은 사람들은 여행을 갔다 와서도 그 기간을 조금만 줄여주셨으면 좋겠어요. 요즘 젊은 층들은 그래도 여행 이런 거 되게 막 갈증 있고 이러니까.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백신 종사자에게 복권이나 식음료 쿠폰을 주면 좋겠다는 등 각양각색 아이디어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여러 전문가도 백신 접종률 향상을 위해 분명한 인센티브가 필요하다는 데 동의했습니다. 다만 현금이나 물품을 주는 식보다는 감염 위험을 막기 위해 시간적, 공간적 제약을 두었던 것을 해제하는 방향이 낫다고 조언했습니다. 전문가들의 대부분은 현금성 인센티브보다는 접종자들에 대한 사회생활이나 경제생활과 관련된 공간적 제약이나 시간적 제약을 풀어주는 것이 근거를 가진 인센티브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관심이 쏠려 있는 구체적인 백신 인센티브 방안은 이번 주 안으로 나올 예정입니다. YTN 엄윤주입니다. 코로나19 위기로 자영업자들의 피해가 갈수록 커지는 가운데 정치권의 손실보상법 논의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습니다.
소급 적용 여부를 놓고 야당은 최대한 넓게 보장하자고 압박하는데 여당 안에선 여전히 중복 지원 논란으로 신중한 분위기가 읽히고 있습니다. 송재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여야 국회의원들이 코로나19 손실보상법의 신속한 처리를 촉구하기 위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영업 손실로 큰 고통을 겪는 소상공인들에게 국회가 답을 줘야 한다며 초당적 협력을 다짐했습니다. 국가 재난 사태에 국가가 발벗고 나서지 않고 왜 국민들이 그 고통을 고스란히 떠나야 한단 말입니까? 하지만 국회의 손실보상법 논의는 겨우 의견 청취 단계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를 위해 소집된 입법공청회는 그야말로 소상공인들의 성토장이 됐습니다. 업장이 무너져 말문을 막혀 실어증에 걸린 사람, 하루에 10만 원 매출로 버티며 폐업도 하지 못하며 고통스럽게 있는 분들. 1년 넘게 피해를 보고 있는 우리 자영업자들, 정부는 또다시 외면했습니다. 또 5월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도대체 언제까지 기다려야 합니까?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을 모아 상임위에서 법안을 다듬겠다는 계획인데 문제는 무엇 하나 뚜렷이 결정된 게 없다는 겁니다. 피해 보상 업종은 물론 영업이익과 손실 매출액 가운데 무엇을 기준으로 또 얼마나 보상할지도 합의되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법 시행 전 발생한 피해를 보상하는 소급 적용 여부도 명확히 결론 내리지 못했습니다. 앞서 소위원회에 참석한 여야 위원 전원은 소급 적용을 지지한다고 답했지만 실제 당 차원의 입장은 조금 다릅니다. 소급 적용을 당론으로 정하며 최대한 많이 보상하자고 못 박은 국민의힘, 정의당과 달리 민주당 안에서는 정부와 마찬가지로 소급 적용에 신중한 목소리가 여전합니다. 이미 재난지원금이 여러 차례 지급됐고 다른 직업군과의 형평성 문제까지 대두될 수 있다는 점 때문입니다. 이 소급을 했을 경우에 아까 정산 문제, 그리고 중복 지원 문제, 더 나아가서는 가장 중요한 거는 소상공인과 비소상공인 분들, 그리고 소상공인 내에서 집합 금지 및 제한 업종과 일반 업종 간의 형평성. 여야는 일단 정부가 파악한 피해 규모부터 들어보고 다음 논의 단계로 넘어가려 합니다. 이 사이 조속한 처리를 여러 차례 강조했던 민주당의 약속은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습니다. YTN 송재인입니다. 생계를 이유로 집합금지 조치를 어기고 영업을 강행하는 유흥업소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방음벽까지 설치한 비밀 공간에서 마스크도 끼지 않은 손님과 종업원들이 비밀 통로로 도망치려다가 붙잡혔습니다. 홍민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자정쯤 서울 역삼동의 한 건물 지하 1층. 경찰과 함께 출동한 소방대원들이 쇠 지렛대로 업소 문을 엽니다. 나중에 문 개방할게요. 지난 22일 간판도 걸지 않은 무허가 유흥주점이 밤 10시 이후에도 영업한다는 신고를 받고 경찰이 단속에 나선 겁니다. 마스크도 끼지 않은 채 다닥다닥 붙어있던 손님과 종업원 6명은 들이닥친 경찰을 보고 얼어붙었습니다. 여기 무허가 유흥주점이기 때문에 지금 현행 범인으로 체포됩니다. 자, 신분증 확인하셨죠? 그런데 끝이 아니었습니다. 여기 문 하나 더 있습니다. 업소 곳곳을 수색하던 경찰이 구석에 있는 철문을 열자 방음벽까지 갖춘 더 넓은 공간이 나옵니다. 불을 끄고 도망가려다 덜미를 잡힌 손님과 종업원들은 오히려 적반하장입니다. 이들이 도망치려던 곳은 옆 건물로 이어지는 비밀 통로였습니다. 경찰이 바깥 공간을 단속하는 틈에 비밀 통로로 도망치려던 겁니다. 이를 눈치챈 경찰이 통로 출구를 막으면서 종업원 등 12명이 추가로 붙잡혔습니다. 거기가 되게 껌껌하고 어둡고 뭐가 많아요. 거기 여기저기에 숨어 있었던 거죠. 적발된 업소는 이달 초 일반 음식점으로 등록한 뒤 실제로는 영업하지 않는 유흥주점처럼 운영을 이어왔습니다. 집합 금지를 어기고 운영하면 업주와 손님 모두 처벌받지만 무허가 유흥주점이라면 업주만 처벌받는 점을 이용한 겁니다. 경찰은 손님과 업주, 종업원을 감염병 예방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구청에 명단을 넘겼습니다. 또 비밀 통로를 만든 업주에게는 건축법 위반 등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화이자에 이어 모더나 백신도 청소년들에 대한 긴급 사용 승인이 신청될 예정입니다. 미국은 성인의 절반이 백신 접종을 완료하면서 집단 면역을 향한 새로운 이정표를 세웠습니다. 이동헌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의 한 고등학교가 축제 분위기입니다. 학생들에게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하기에 앞서 축하 행사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흥겨운 응원단 공연과 함께 학생들은 같이 코로나와 싸우자는 문구로 접종을 위해 나온 친구들을 응원합니다. 미국에선 이달부터 12세 이상 청소년에 대한 화이자 백신의 긴급 사용이 승인돼 학생들에게 접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Yeah, it's going to help a lot. Be able to see my friends a little bit more and my family. So I'm excited for that. The single best place to vaccinate a child is at their local neighborhood school. Now, why is that? It's where students are every day. 화이자에 이어 미국 제약사 모더나도 자사의 코로나19 백신이 12세에서 17세 사이 청소년에게도 높은 예방 효과를 보였다고 밝혔습니다. 임상시험에서 2차례 접종자의 경우 100%의 예방 효과를 보였습니다. 한 차례 접종자의 경우 예방 효과가 93%였고 특별한 부작용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이 같은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 달 초 미 식품의약국과 각국 규제 당국에 긴급 사용 승인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미 백악관은 현지 시간 25일 18세 이상 미국 성인의 절반이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1회 접종자를 포함하면 61% 정도로 오는 7월 4일 독립기념일까지 성인의 70%에게 최소 1회 이상 백신을 접종해 코로나19로부터의 독립을 선언하겠다는 바이든 행정부의 목표에 새로운 이정표를 세웠습니다. YTN 이동원입니다. 나흘 전 경기도 남양주에서 50대 여성이 대형견에 물려 숨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책임을 물어야 할 견주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사고 당시 영상을 확보했는데요. 견주를 찾는 데 힘을 보태고 같은 사고를 막기 위해서 유족들의 동의를 얻어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박기환 기자입니다. 지난 22일 오후 3시 20분쯤 붉은색 옷을 입은 50대 여성이 산책하러 야산 쪽으로 올라갑니다. 이내 CCTV에서 사라졌다가 곧 다급하게 내려오는데 성인 덩치만한 개가 팔을 물고 있습니다. 여성이 넘어지자 더욱 격렬하게 공격합니다. 좀처럼 개를 떼어내지 못한 채 사투는 3분 넘게 이어졌습니다. 어느 순간 개가 사라지자 여성은 힘겹게 언덕을 내려옵니다. 길 건너 공장 앞까지 도착해 쓰러져 있는 걸 공장 직원이 발견해 병원으로 옮겼지만 목숨을 잃고 말았습니다. 어떤 여자분이 이렇게 쓰러져 계시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라갖고 바로 119에 신고를 했어요. 바로 신고한 다음에 여기 지금 사람이 지금 피 흘리고 있다고. 여성을 문 개는 몸 길이 150cm에 무게 25kg을 넘는 정도였습니다. 신고 이후 붙잡힌 개는 시청 소속 유기견 보호소로 옮겨졌는데 추후 안락사시킬 것으로 보입니다. 개 물림 사고는 개를 부주의하게 관리한 견주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견주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목줄을 찾던 흔적이 확인됐고 잡힌 장소도 불법 개 사육장 앞이었지만 사육장 주인은 견종이 자신이 키우는 개와 다르며 견주도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개 주인을 찾기 위해 인근 주민을 상대로 탐문을 벌이고 있지만 별다른 성과는 없는 상황입니다. 3월 달부터가 정가 진술이고 그들은 뭐 작년에도 뭐 봤다 이런 개만 하기 때문에 여러 방면으로 딱 가능성을 두고 지금 뭐 쫓고 있는 중이에요. 경찰은 사고 이전에 해당 개를 본 적이 있거나 견주를 한다면 남양주 북부경찰서로 제보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YTN 박견입니다. 네, 야 3당이 세종시 이전 기관 공무원 특별공급에 대한 국회 국정조사를 공동으로 요구했습니다. 이것과는 별도로 최근 논란이 된 관세평가불리원에 대한 감사원 감사가 시작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관세청과 기획재정부를 포함해서 모두 4개 부처가 대상입니다. 이재윤 기자입니다. 대전에 청사가 있어 세종시 이전 대상이 아닌 관세청이 세종에 청사 신축을 신청한 것은 지난 2015년 업무량 확대에 따른 인원 급증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신청사 건립에 171억 원을 지급했고 행정복합도시건설청은 토지 매매와 건축 허가, 직원들의 아파트 특별공급 확인서 등을 발급해줬습니다. 이 과정에서 관세청이 세종시 이전 가능이라는 행안부 해석이 있었다는 허위 공문서를 행복청에 제출했다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지난 2018년엔 이전 대상에 넣어달라는 고시 변경 요청을 냈지만 행안부가 거부했는데도 신청사 건립은 강행됐고 결국 1년 전 유령 청사를 완공했습니다.
이에 앞서 직원 49명은 근무 지역도 아닌 세종시에 아파트를 분양받아 수억대 차익을 누렸습니다. 감사원은 국민의힘 권영세 의원의 허술한 행정집행에 대한 감사 가능성을 묻는 질의에 이들 관련 4개 부처가 모두 감사 대상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국가의 회계 등을 필요적 검사 사항으로 규정한 감사원법 제22조를 근거 조항으로 들었습니다. 감사원은 관평원 특공 사태에 대해 감사 착수 입장까지 밝히지는 않았지만 야당이 곧 공익감사를 청구할 방침이어서 감사 실시는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이번 사태는 관련 부처들이 한꺼번에 행정 오류를 일으킨 것이 겉모습이지만 이 같은 특혜가 가능했던 배경에 궁금증이 더해지고 있습니다. YTN 이주연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국가가 보증해서 주택 임대차만큼 누구나 2.7% 금리로 빌리는 보증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송 대표는 어제 서울 영등포에서 가진 서울, 부산 청년과의 간담회에서 6등급 이하 신용등급의 서민은 금리가 6에서 10%까지 올라가고 은행이 대출할 때 신용등급을 보며 사람을 차별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또 자신의 LTV 완화 주장에 대해서도 빚내서 집을 사란 소리냐는 비판이 있지만 빚이 문제가 아니라 이자가 문제이고 핵심은 이자의 차별을 없애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오세훈 서울시장이 재개발 재건축 조합원 자격 제한을 강화할 것을 정부에 건의했습니다. 오세훈 시장은 국무회의에 참석해서 부동산 시장 안정화와 투기 거래 억제를 위해서 이 같은 내용의 3대 사항을 건의했다고 서울시가 밝혔습니다. 오 시장은 투기과열지구의 재건축 사업은 조합원 자격 제한을 현행 조합 설립 인가 후에서 안전진단 판정 후로 앞당기고 재개발 사업도 현행 관리처분 계획 인가 후에서 조합 설립 인가 후로 앞당기자고 제안했습니다. 또 주택 등 분양권 산정 기준일과 관련해서 현행법이 허용하는 폐지 분할, 토지 건축 분리 취득 등 4가지 유형의 지분 쪼개기도 전면적인 재검토를 건의했습니다. 네, 대한민국 경제는 흔히 수출로 먹고 산다고 하는데 수출 기업의 수가 사상 처음으로 줄었습니다. 전체 수출액에서 상위 10대 기업의 비중은 더 커졌습니다. 보도에 김상호 기자입니다. 어디가 터널 끝인지 아직 예단할 수 없는 코로나19 사태. 지난 한 해 우리 수출 기업에 직격탄을 때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먼저 해마다 증가하던 수출 기업 수가 2010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 줄었습니다. 전년보다 0.4% 감소했습니다. 코로나 사태 이전인 2019년부터 감소한 수출액과 수입액이 또 모두 줄었습니다. 수출액은 5,112억 달러로 5.5% 감소했고 수입액은 4,600억 달러로 7.2% 줄었습니다. 수출과 수입액 감소는 2년째입니다. 수출의 경우 대기업 감소폭이 컸습니다. 대기업 수출액은 3,225억 달러로 평균 감소보다 높은 7.3%나 됐습니다. 특히 대기업에 대한 무역 집중도가 커졌습니다. 전체 수출액에서 상위 10대 기업 비중이 35.4%로 전년보다 0.8%포인트 높아졌습니다. 10대 무역 집중도가 증가했습니다. 이는 2020년도 작년에 반도체가 증가를 나타냈습니다. 그 영향으로 증가를 했고요. 우리나라 수출 기업의 97%는 중소기업. 수출 기업의 수가 사상 처음으로 준 데는 신규 수출 중소기업의 진입이 전년 대비 0.6% 줄었기 때문입니다. 최저임금 인상과 코로나 사태 장기화의 이중고를 겪고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YTN 김상호입니다.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과 관련해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전현직 의원들의 공판이 6개월 만에 재개됩니다. 서울 남부지방법원은 오늘 공동폭행과 공동상해 등의 혐의를 받는 민주당 관계자 10명에 대한 세 번째 공판 기일을 오후 2시에 열 예정입니다. 오늘 출석하는 피고인 가운데에는 박범계 장관이 현직 법무부 장관으로서는 처음으로 형사재판의 피고인석에 서게 됩니다. 토종 소셜미디어 싸이월드에서 쓰이던 화폐 도토리의 환불이 어제부터 시작됐습니다. 도토리를 1개 이상 보유한 싸이월드 회원 수는 276만 명으로 싸이월드 Z가 운영권을 인수하고
회원 정보가 담긴 서버를 되살리면서 도토리 환불이 시작됐습니다. 싸이월드 서비스 재개는 기술적 문제로 7월 이후로 연기됐습니다. 음식점에서 대가를 받고 배달 앱에 수백 건의 허위 후기를 쓴 업자에게 징역 10개월의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우아한 형제들은 실제 이용하지도 않은 음식점을 마치 이용한 것처럼 후기를 남기는 허위 리뷰 적발 전담 조직을 두고 모든 후기를 감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밤 달이 지구 그림자에 가려지는 개기월식 현상이 나타나고 내륙에서는 구름 사이로 볼 수 있을 전망입니다. 이번 개기월식은 1년 중 가장 큰 달인 슈퍼문 상태에서 개기월식이 일어나는 것으로 지난 2018년 이후 3년 만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개기월식은 오늘 오후 6시 44분 달의 왼쪽이 가려지는 부분 월식부터 시작돼 밤 8시 9분에는 달 전체가 가려지는 개기월식이 일어나며 밤 8시 27분까지 약 18분간 진행될 예정입니다. 오늘 남해안과 제주도는 날씨가 흐려 개기월식을 보기 어렵겠지만 내륙에서는 대부분 구름 사이로 볼 수 있을 전망입니다. 네, 남은 한 주간 비 소식이 잦습니다. 당분간 가방 속에 작은 우산 하나 챙기시면 좋겠는데요. 오늘 낮한때 수도권과 영서지방에 비가 조금 오겠고 오후부터는 제주도를 시작으로 내일 다시 전국에 비가 오겠습니다. 오늘 출근길 공기는 쌀쌀합니다. 하지만 한낮 기온은 서울 24도까지 오르며 어제보다 5도가량이 높아 따뜻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전국 하늘 구름 많은 모습입니다. 낮 한때 수도권과 영서지방은 5mm 미만의 비가 살짝 지나겠습니다. 한낮 기온은 서울 24도, 대전과 광주 26도까지 올라서 대체로 따뜻하겠습니다. 다만 오후부터 기압고리 영향으로 제주도와 남해안에는 다시 비가 시작되겠습니다. 비는 내일 전국으로 확대하겠는데요. 내일 오후까지 제주 남부와 동부에는 최고 80mm의 많은 비가 오겠고 남해안과 제주 북서부에는 10에서 30mm, 그 밖에 내륙에는 5에서 10mm의 비가 오겠습니다. 내일에 이어 모레 또 전국에 비가 오면서 다시 서늘한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주말부터는 맑고 따뜻한 봄 날씨를 만끽할 수 있겠습니다. 들쑥날쑥한 기온차에 면역력이 떨어지기 쉽습니다. 감기 등 호흡기 질환에 걸리지 않도록 건강관리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상암동 야외 스튜디오에서 YTN 박현실입니다. (65억) 정부 사업 셀프 수주. 세계 일본은 관세청 공무원이 수십억 원대 정부 사업을 사실상 기획 발주하고 실소유한 것으로 의심되는 기업을 동원해 이른바 셀프 수주한 행각을 일면에 실었습니다. 시중은행들이 고객의 금리나 요구권 70%를 거절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금융감독원 자료를 보면 취업과 승진 등으로 상환 능력이 높아져 은행에 대출 금리를 낮춰달라고 요구했던 고객 10명 가운데 7명은 거절당했습니다. 주요 조간들은 미국의 일본 여행 금지 권고와 도쿄올림픽이 초비상이라는 소식을 비중 있게 다뤘습니다. 미국이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하고 있는 일본에 대한 여행 경보를 최고 수준인 금지 권고로 높인 가운데 NHK는 올림픽을 강행할 경우 도쿄의 하루 감염자가 3배가량 늘어날 수 있다고 예측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동아일보는 5년 동안 도쿄올림픽을 준비해온 우리 선수단이 일본 여행 금지 권고 소식에 술렁이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코로나19 영향이 본격화한 지난해 전체 근로자의 시간당 임금 총액이 1년 전보다 6.1%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고용 형태별 근로실태 조사 자료를 보면 정규직이 6.6% 줄었고 비정규직은 3% 감소했습니다. 심각 단계였던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AI 위기 단계가 최근 관심 단계로 낮아졌습니다. 환경부는 야생 조류에서의 고병원성 AI 발생은 사실상 종료됐지만 올겨울에 다시 확산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조기 감시와 방역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국민일보는 미국 50개 주 가운데 25개 주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했고 항공 여객은 90%를 회복한 것으로 파악됐다며 CNN 보도를 인용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현재 만 18세 이상인 정당 가입 연령을 만 16세 이상으로 낮추자고 제안했습니다. 선관위는 또 고등학생의 정당 가입과 유튜브 등을 통한 정치자금 모금 허용 등 정치 활동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정치관계법 개정 의견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조간 브리핑 김현우입니다. 김호수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오늘 국회에서 진행됩니다. 정치적 중립성 문제와 함께 김학의 불법 출국 금지 사건 연루 의혹 등이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현직 검사 가운데 처음으로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에 직접 수사 대상이 된 이규원 검사가 어제 소환 조사를 받은 뒤 오늘 새벽 귀가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여야 5당 대표와 만나서 지난 방미 성과를 공유하고 국정 운영에 초당적인 협력을 당부할 예정입니다. 코로나19 새 환자 수가 700명 안팎까지 늘어날 전망인 가운데 대구 유흥주점 집단 감염 등에서 변이 바이러스가 빠르게 확산하고 있어 우려됩니다. 오늘 밤 달이 지구 그림자에 완전히 가려지는 개기월식이 진행됩니다. 1년 중 달이 가장 크게 보이는 슈퍼문과 개기월식이 겹친 건 3년 만입니다. 굿모닝 YTN 이어갑니다. 대구 지역 유흥업소 집단 감염의 확진자가 200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퍼진 바이러스가 영국발 변이로 확인되면서 우려를 더 키우고 있습니다. 대구시는 유흥주점 등의 집합 금지 명령을 내린 데 이어서 식당과 카페 등의 심야 영업도 제한했습니다. 이윤재 기자입니다. 대구 도심공원에 마련된 임시선별진료소, 유흥업소 관련 확산이 이어지면서 진단검사를 받으려는 외국인들이 길게 늘어섰습니다. 지난 19일 시작된 대구 유흥업소 관련 집단 감염은 일주일 만에 확진자가 200명에 육박할 정도로 늘었습니다. 특히 확진자 표본을 검사한 결과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로 확인돼 우려를 더하고 있습니다. 기존 바이러스보다 전파력이 높고 중증으로 진행될 가능성도 커 대응책 마련도 부담입니다. 대구발 유흥업소 관련된 감염인데 현재까지 저희가 표본을 취해서 그 변이 여부를 확인한 결과 영국형 변이로 이렇게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또 확진자 대부분이 20, 30대로 활동 반경이 넓고 동선이 복잡하다는 점도 추가 확산 우려를 키우는 부분입니다. 이 때문에 대구시는 유흥업소 집합 금지에 이어 식당과 PC방 등도 자정부터 새벽 6시까지 영업을 제한했습니다. 대다수가 20대에서 30대 젊은 층이 많습니다. 0시 이후에도 지속되기 때문에 이분들에 대한 접촉으로 인한 사회 전파를 막기 위해서 제주와 전북 익산, 충남 천안 등에서도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한 상황. 변이주 전국 확산이라는 우려가 현실이 되면서 대응책을 마련하는 방역당국 고민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YTN 이윤재입니다. 제주 지역의 코로나19 확진자가 960명을 넘긴 가운데 30명에게서 변이 바이러스가 검출됐습니다.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가 29명, 인도발 변이 바이러스가 1명입니다. 특히 최근 다수 확진자가 발생한 대학 운동부와 관련해서 20명이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에 감염된 걸로 확인됐습니다. 대전 골프 모임 관련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계속 번지고 있습니다. 지난 23일 첫 확진자가 나온 뒤 대전과 세종, 전북 군산에서 모두 18명이 연수에 감염됐습니다. 특히 확진자가 다녀간 대덕구 유흥업소에서 종업원들에 이어서 업주까지 5명이 감염된 것으로 드러나 업소 방문자들을 진단검사하고 있습니다. 충남 서산에서 목욕탕과 관련해 17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지난 19일 70대가 확진된 뒤 접촉자와 이용객 가운데 추가 감염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서산시는 지난 13일부터 19일까지 해당 목욕탕을 이용한 사람들에게 진단검사를 받으라고 안내 문자를 발송했습니다. 어제도 전국에서 신규 확진자가 속출했습니다. 방역당국과 서울시 등 각 지방자치단체에 따르면 어제 0시부터 저녁 9시까지 전국에서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신규 확진자는 631명입니다. 그제 같은 시간에 집계된 435명보다 196명 늘어난 수치입니다.
이런 추세로 볼 때 오늘 0시 기준으로 발표될 신규 확진자 수는 600명대 후반, 많게는 700명 안팎에 달할 전망입니다. 정부의 방역 지침으로 영업을 못하는 상황인데도 임대료는 꼬박꼬박 나가는 바람에 자영업자들의 적자는 쌓여만 가고 있습니다. 네, 자영업자들은 임시 방편이 아닌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며 손실보상법 제정을 촉구했습니다. 이준엽 기자입니다. 홀덤펍 주인 박재혁 씨가 게임 테이블에 쌓인 먼지를 훑어봅니다. 지난 2월 영업 제한 조치 이후 지금까지 7천만 원 넘는 적자를 봤습니다. 가장 큰 부담은 한 달에 600만 원에 달하는 임대료입니다. 코로나라고 영업은 하지 말라고 하고, 근데 저희는 또 살아야겠고, 아이 둘이 있고 4인 가족 가장인데 어머님도 계시고 너무 힘들죠. 규모가 커 임대료도 비싼 볼링장 업주들의 고충도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정부의 재난지원금은 한 달 임대료에도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었습니다. 임대료로 사실은 손실보상제로 준다고 하면은 서로 간에 너무 좋지 않습니까? 누구는 덜 받았다, 누구는 많이 받았다 이런 소리 안 나오게끔. 자영업자들이 원하는 건 임시 방편적인 지원이 아닌 근본적인 대책, 즉 손실 보전입니다. 국가의 어떤 방역에 의해서 집합 금지 집합을 제한을 받았다면 국가가 공적 자금을 투입해서라도 이 자영업 소상공인 중소상인도 살려줘야 되는 거 아닌가. 정치권을 찾아가 여러 번 하소연도 해봤지만 지금까지 달라진 건 없습니다. 언제쯤 손실보상법이 국회에서 처리될지 기약 없이 기다릴 뿐입니다. 저희가 그래도 살 수 있으려면 손실보상법이 꼭 통과가 돼야 되고, 그리고 소급 적용이 꼭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600만 명이 넘는 자영업자들. 자체 설문조사 결과 코로나19 발생 이후 평균 매출 감소 비율은 53%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코로나19 사태 속에 비대면 업무가 폭증한 콜센터 직원 대부분이 우울증을 겪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10명 가운데 무려 8명이 우울증 위험군으로 분류됐습니다. 박희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15년 차 콜센터 상담사인 박지영 씨. 코로나19 사태 이후 본래 업무인 건강보험 상담뿐 아니라 재난지원금이나 백신 접종 민원 접수까지 함께 맡았습니다. 업무량이 폭증해 고객 대기 시간이 길어지다 보니 불만을 토로하는 사람도 늘었습니다. 심한 욕설을 쏟아내는 항의 전화를 받을 때면 진이 다 빠져버립니다. 고객한테 30분을 시달렸어요. 안 끊고 전화를. 콜센터 30분 정말 큰 시간이거든요. 남 앞에서 웃는 걸 너무 싫어하는 부분인데 그날 진짜 끊고 나서 다음 콜 당연히 대기를 할 수가 없었죠. 스트레스에 시달리다 지난달에는 자궁 출혈 증상으로 수술까지 받았는데 업무 연관성을 입증할 수 없다는 이유로 병가를 내지 못하고 연차를 소진해야 했습니다. 겨우 일주일 쉬고 복귀하고 나자 우울증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퇴근하려고 횡단보도 앞에 딱 섰는데 눈물이 그냥 쭈르륵 타고 오르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는 정말 그날은 잠들 때까지 지인들한테 전화하고. 콜센터 직원 5년 차인 이한솔 씨도 비대면 상담이 폭증하면서 하루에 5분도 쉬지 못하는 날이 허다합니다. 올해 초엔 어렵게 가진 아이를 유산하기도 했습니다. 스트레스를 안 받는다고 해도 임신 상태는 그게 영향이 가는 것 같아요. 그러다가 올해 1월 달에 유산을 하게 됐죠. 길어지는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마음의 병을 얻는 콜센터 직원들이 적지 않습니다. 공공운수노조가 지난해 설문조사한 결과 직원 가운데 35%는 하루에 10분도 쉬지 못한다고 응답했고 85% 이상이 욕설을, 22%는 성희롱성 발언을 들었다고 답했습니다. 10명 가운데 8명은 정밀검사가 필요한 우울증 위험군으로 분류됐습니다. 노조는 직원들에 대한 정신건강관리가 시급하다며 사측이 전문 심리치료 프로그램을 필수적으로 시행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우리 노동은 그야말로 어쨌든 최소 꼭 필요한 업무에도 불구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거다 보니까 어쨌든 이제 일하고 있는 상담사들에 대해서 처우라든지 이런 것들은 매번 최하위 어쨌든 제일 후순으로 밀릴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조만간 콜센터 사업장들을 상대로 현장 감독에 나서 업무 환경을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4시간마다 30분씩 보장해야 하는 법정 휴게 시간이 지켜지지 않는 등 문제가 확인된 사업장에는 시정 조치와 함께 고발 조치를 내린다는 방침입니다.
YTN 박희재입니다. 미국이 일본에 여행 금지 권고를 내리면서 일본 정부가 올림픽에 미칠 영향을 차단하느라 진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미국 선수단 파견과는 관련 없는 조치라고 강조하고 있지만 가뜩이나 악화한 여론에 더해서 타격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도쿄에서 이경아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미국이 일본 전역에 대한 여행 금지 권고를 내린 데 대해 일본 정부는 도쿄올림픽과는 관계없는 조치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정부 기준에 따라 감염자 수가 일정 수준을 넘어선 나라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규정이라는 겁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가토 관방장관은 미국 정부도 이 점을 확인했다고 거듭 밝혔습니다. 東京オリンピック・パラリンピックの競技大会の開催を実現するとの日本政府の決意を支持するという米国の立場には何ら変更はないと考えておりますし。 마루카와 올림픽 담당 장관도 이어지는 취재진의 질문에 일본 방문이 전면 금지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今回の引き上げでは日本への渡航回避が勧告されてはいるものの、必要な場合の渡航まで禁止されているものではないと承知をしております。 미국 올림픽위원회는 성명을 통해 여행 금지 권고가 선수단 파견과는 무관하다며 안전한 대회 참가를 자신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번 조치의 파장은 적지 않아 보입니다. 당장 해외 각국이 일본 내 코로나 상황을 이유로 선수단 파견에 소극적으로 돌아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일본 내 올림픽 반대 여론도 한층 가열될 전망입니다. 도쿄대 연구팀 조사 결과 올림픽 개최로 사람 이동이 10% 늘어나면 도쿄의 감염자 수는 3배 이상 늘어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感染者数を抑えるということを大事に考えると、やはり人の集まりというのは避けていただきたいというのはもう 10만 명이 넘게 모이는 올림픽은 열겠다면서 음식점 등의 영업은 제한하는 정부 행태를 이해할 수 없다는 비판도 커지고 있습니다. 코로나 속에 왜 올림픽을 개최해야 하는지 여전히 국민을 설득하지 못하고 있는 스가 총리. 도쿄 등 긴급사태 연장과 함께 올림픽을 둘러싼 중대 결단을 내릴 시점이 다가오고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YTN 이경아입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 백악관은 일본 도쿄올림픽에서 공중보건이 최우선 요소라면서도 미국 선수단의 파견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젠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현지 시각 25일 브리핑에서 국무부가 일본에 대한 여행 경보를 최고 단계인 여행 금지 권고로 바꾼 것과 관련해서 미국의 올림픽 참가를 묻는 말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사키 대변인은 올림픽에 관한 우리의 입장은 변하지 않았다면서 우리는 일본 정부와 국제올림픽위원회 IOC가 준비하면서 따져보는 세심한 고려를 이해한다고 말했습니다. 정부가 오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 인센티브를 논의합니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오늘 코로나19 중대본 회의에서 백신 인센티브를 포함해 논의한다며 발표 여부는 중대본 회의 결과에 따라 결정될 거라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현재 백신을 2차례 다 맞고 면역 형성 기간인 2주가 지난 접종 완료자에 대해서는 확진자와 밀접 접촉하거나 외국 방문을 입국할 때 PCR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으면 자가격리 조치를 면제하고 있습니다. 내일부터는 카카오나 네이버 앱에서 남은 백신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백신이 남아있으면 당일 예약을 통해 곧바로 맞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예약 방법은 이형원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한 병은 10명이 맞을 수 있는 분량입니다. 한 번 개봉해 6시간이 지나면 백신이 남더라도 모두 폐기해야 합니다. 당일 오기로 한 사전 예약자가 건강 등 개인 사정으로 불가피하게 접종하지 못하면 폐기량이 늘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가 당일 예약 시스템을 도입해 남는 백신을 최소화하기로 한 이유입니다. 이번 주 목요일부터 아스트라제네카 잔여 백신이 발생한 위탁 의료기관을 확인하고 당일 접종을 위한 예약을 시작합니다. 예방접종 예약자의 불편을 덜고 백신 폐기량을 최소화하며 신청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네이버나 카카오 앱에서 잔여 백신을 검색하면 여러 접종기관 옆에 숫자가 뜹니다. 몇 명이 맞을 백신이 남아있는지를 보여주는 건데 원하는 병원을 선택한 뒤 당일 예약 버튼만 누르면 됩니다. 병원 운영 시간 내에만 가면 백신을 맞을 수 있습니다. 특정 병원에서 접종받고 싶다면
자녀 백신 알림 신청도 가능합니다.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관계없이 다른 지역에서도 예약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지역에 소재한 위탁의료기관도 자녀 백신이 있다면은 선택해서 예약을 하실 수 있으십니다. 다만 한 번이라도 백신을 맞았거나 사전 예약을 했다면 이런 당일 예약을 활용할 수 없습니다. 30살 미만으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에서 제외된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사전 예약과 달리 본인 휴대전화로 다른 사람을 대리해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당장은 아스트라제네카에만 적용되는데 앞으로 시스템이 갖춰지면 파이자 백신도 당일 예약이 가능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미국의 제약회사 화이자에 이어 모더나가 생산하는 코로나19 백신도 12살 이상 청소년에게 접종이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미국의 경제 전문 매체인 배런은 모더나가 다음 달 초 미국 식품의약국을 비롯해 각국의 의약품 감독기관에 12살에서 17살을 대상으로 한 코로나19 백신 긴급 사용 승인을 신청하기로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미국 성인의 절반이 현지 시각 25일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AFP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CDC의 홈페이지에 따르면 24일 새벽 6시 기준 미국에서 18살 이상 성인 가운데 백신을 최소 한 차례 맞은 이들은 61.5%, 접종을 완료한 이들은 49.8%입니다. 전체 인구로 볼 경우 최소 1회 접종자는 49.4%, 접종 완료자는 39.3%입니다. 세계보건기구 WHO가 어느 나라도 가까운 미래에 코로나19에 대한 집단 면역을 달성할 것 같지 않아 보인다고 밝혔다고 EFE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마이클 라이언 WHO 긴급 대응팀장은 세계보건총회에서 연구 결과 전염을 막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의 80% 이상이 면역력을 가져야 한다면서 그러나 전 세계 혈청학 자료를 보면 어느 나라도 이런 수준의 자연 면역을 얻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유럽연합 EU는 당초 목표대로 오는 7월 말까지 성인 인구의 70% 이상에 대해 백신 1차 접종을 마칠 수 있을 것으로 낙관했습니다. 이에 따라 디지털 증명서를 활용한 영내 여행 자유화도 7월까지는 현실화한다는 계획입니다. 박상남 기자의 보도입니다. 벨기에 브뤼셀에서 이틀째 열린 EU 정상회의 기자회견장.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다음 달까지 7억 회분의 코로나19 백신이 EU 회원국들에 추가 공급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되면 7월 말까지 EU 성인의 70%가 1차 접종을 마칠 수 있도록 한다는 당초 목표 달성은 무난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So we are on track to reach our goal to have enough doses being delivered to vaccinate 70% of the adult population in the European Union by the end of July. EU 정상들은 회원국들이 최근 코로나19 백신 접종 디지털 증명서에 대한 합의에 이른 것을 환영하면서 신속한 이행을 촉구했습니다. Citizens will now be able to use a mutually recognized certificate wherever they travel in the European Union. The IT infrastructure is ready at EU level as of June 1st. EU는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영내 자유로운 이동을 위해 디지털 예방접종 증명서 도입을 논의해왔습니다. EU 집행위는 지난 3월 이 증명서를 백신 접종자나 코로나19에서 회복돼 항체를 가진 EU 거주자들에게 발급하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AFP 통신은 EU 회원국들이 이 증명서를 7월 1일부터 사용할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YTN 박상남입니다. 김호수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오늘 오전 10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진행됩니다. 청문회에서는 김 후보자의 정치적 중립성이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 들어 법무부 차관에 발탁도 했던 김 후보자를 친여 인사로 규정하고 권력형 비리를 공정하게 수사할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 청와대와 여권 연루 의혹이 불거진 사건과 김학의 불법 출국 금지 사건, 검찰 인사에 관한 질의에도 집중할 계획입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후보자의 비리 의혹은 대부분 소명됐다고 보고
자질 검증에 주력한다는 방침입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검사 1호 사건으로 수사에 착수한 윤중천 씨 면담 보고서 허위 작성 유출 의혹의 당사자 이규원 검사를 출범 뒤 첫 피의자로 소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검사는 어제 밤 10시쯤 조사를 마친 뒤 3시간가량 조서를 열람하고 오늘 새벽 1시쯤 귀가했는데 허위 공문서 작성 사실을 인정하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청사를 떠났습니다. 이 검사는 지난 2018년 말부터 이듬해까지 대검 진상조사단 소속으로 일하면서 건설업자 윤중천 씨를 만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나 검찰 인사와 관련한 허위 면담 보고서를 작성하고 일부 내용을 특정 언론에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네, 국민의힘 당권 경쟁이 한창인 가운데 30대 주자인 이준석 전 최고위원의 선전이 연일 화제입니다. 야당에서 불기 시작한 청년 정치인 돌풍을 두고 여당의 대권 주자들도 잇따라 반응을 내놓고 있는데요. 정세균 전 총리가 어른과 아이 사이에 질서가 있다는 장유 유서를 언급해 논란입니다. 들어보겠습니다. 당력을 하나로 집중시켜야 되는데 이제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특별한 문화가 있지 않습니까? 장유유서 이런 문화도 있고 그래서 저는 뭐 그런 변화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봅니다만은 고민이 많을 것이다. 제가 자질을 언급한 건 아니고 그냥 자세히 그 내용을 보시면 문제가 없을 걸 어느 부분만 딱 잘라서 보면은 시비도 삼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관심을 가지고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런 요구가 있다는 것 직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청년 정치인의 수요가 있다. 그리고 상당수의 국민이 청년 지도자를 갈망하고 있다는 현실은 그대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에 대해서 이준석 전 최고위원은 정세균 전 총리를 향해 장유 유서를 빼는 게 공정한 경쟁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이 전 최고위원은 SNS에서 장유 유서가 시험 과목에 들어있으면 젊은 세대를 배제하고 시작하는 거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 지난 바른미래당 대표 선거 때는 동방예의지국이란 단어를 자신이 유도했는데 이번엔 장유 유서라면서 공정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야 3당이 세종시 이전 기관 공무원 특별공급에 대한 국회 국정조사를 공동으로 요구했습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일단 경찰 수사를 지켜보자는 입장인데 야당을 향해선 국정조사를 요구할 자격이 없다며 날을 세웠습니다. 이경국 기자입니다. 세종 이전이 확정되지도 않았는데 새 청사를 지어 특별공급 아파트를 분양받았던 관세평가 분류원. 이후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등의 고위 공무원들도 특별공급 아파트를 팔아 큰 차익을 얻은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어느새 특별공급은 공무원 자산증식수단으로 전락했습니다. 특별공급이 특별 불공정이 되었습니다. 지방에 거주할 공무원의 정착을 돕기 위한 특별공급 제도가 투기 수단으로 악용됐던 겁니다. 국민적 공분이 이어지자 국민의힘과 정의당, 국민의당 야 3당이 함께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를 요구했습니다. 거주하지 않거나 실제 또 기관이 이전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과도한 시세 차익 그리고 부적절한 이득을 취하고 있다. 모두 합해 국회의원 111명이 국정조사 요구에 동참했는데 제도를 악용해 과도한 시세 차익을 얻은 공무원들을 조사해 부당이득을 환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분양 당시 갖고 있던 주택 수와 자금의 출처, 실거주 여부와 매각으로 얻은 시세 차익 등 사안 전반을 조사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정부의 진상조사는 전혀 신뢰할 수 없는 상황이고 이에 국회가 나서서 이에 대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민주당은 투기 근절이라는 취지엔 공감하면서도 일단 경찰 수사를 기다려보자는 입장입니다. 합동수사본부가 수사 중인 만큼 결과를 본 뒤 국회가 나서도 늦지 않다는 겁니다. 야당, 특히 국민의힘을 향해서는 국정조사를 요구할 자격이 없다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소속 의원 전원에 대한 부동산 투기 여부 조사 적극적으로 응해야 한다. 그리고 이 공직자들에 대한
국정조사 이야기를 꺼내는 것이 요구서는 제출됐지만 국정조사는 본회의 의결이 필요한 만큼 여당인 민주당의 협조가 필수적입니다. 낙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여야 사이에 정쟁만 키우는 게 아닌지 벌써부터 우려가 나옵니다. YTN 이경국입니다. 관세평가 분류원 직원들이 세종시 유령청사로 특별공급 아파트를 분양받은 것과 관련해서 감사원이 관계된 4개 부처가 감사 대상이라고 밝혔습니다. 감사원은 관세청과 기획재정부, 행정중심 복합도시건설청과 행정안전부를 감사할 수 있냐는 국민의힘 권영세 의원 질의에 해당 부처들의 업무가 감사 대상에 해당한다고 답변했습니다. 권 의원은 감사원이 관련 내용을 샅샅이 조사해야 한다며 즉각 공익감사를 청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청와대로 여야 5당 대표를 초청해서 오찬 간담회를 엽니다. 지난 방미 성과를 공유하고 국정 운영의 초당적 협력을 당부할 예정인데요. 전국 현안에 대한 논의도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나연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여야 5당 대표들을 청와대로 초청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 권한대행, 정의당 여영국, 국민의당 안철수,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와 각 당 대변인들이 참석합니다. 문 대통령과 여야 대표가 만나는 건 지난해 2월 26일 이후 1년 3개월 만입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백신과 반도체, 한미동맹과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등 한미 정상회담 성과를 공유하고 초당적 협력을 추진하기 위한 자리라고 설명했습니다. 관심은 야당의 협조를 어떻게 끌어내느냐입니다. 방미 직전까지 인사청문회 진통이 이어졌던 만큼 야당이 반대한 총리와 장관 임명에 대해 문 대통령이 먼저 유감 표명이나 간단한 언급을 할 수 있습니다. 앞서 문 대통령과의 면담까지 요구했던 국민의힘 김 대표 대행이 따로 독대를 요구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특히 부동산 실정을 놓고는 야당의 존재감을 부각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죽비로 맞은 듯 정신이 번쩍 들었다고 입술로는 말하지만 이미 집권 세력 전체가 집단적 민심 불감증에 걸린 듯합니다. 이제 대통령의 시간입니다. 반면 민주당은 오는 28일 고위 당정협의회도 앞둔 만큼 한미 정상회담 후속 조치 논의에 집중할 방침입니다. 민주당은 그 시작을 결실을 만들기 위해 문재인 정부를 적극 뒷받침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귀국 직후 총리와 참모들에게 정상회담 성과에 따른 후속 조치를 당부한 문 대통령은 그 첫 단추로 여야의 협치를 꾀하는 모습입니다. 다만 세종시 특별공급 논란과 손실보상 소급 적용 등을 놓고 여야 간, 당정 간 이견이 이어지고 있어서 정치권의 화합을 낙관하긴 이르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YTN 나연수입니다. 미중 갈등 속에 우리 기업들이 미국의 대규모 투자 계획을 밝히면서 중국이 불만을 나타낼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논의된 경제 분야 의제들은 특정 국가를 배제한 것이 아니라고 선을 긋고 중국은 중요한 경제 협력 파트너라고 강조했습니다. 보도에 이지은 기자입니다. 미국의 공급망 강화에 44조 원이라는 통큰 투자를 약속한 우리 기업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기업인들에게 직접 감사의 뜻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Including this morning's announcement of more than $25 billion in new investments from Samsung, Hyundai, SK, and LG. I understand the executives of those companies here. Would you please stand up? 대규모 미국 투자 계획을 둘러싼 중국의 불만 가능성에 대해 정부는 이번에 논의한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 등이 모든 나라의 주요 의제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런 어젠다들은 어떤 특정국하고와 관련이 되거나 특정국이 배제되거나 하는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질문 주신 중국의 경우에는 우리 수출의 가장 큰 시장이고 그 주요한 경제협력 파트너입니다. 또 미국이 투자에 나서는 우리 기업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면서 반도체 등 핵심 산업을 지원하는 법안이 추진 중인 상태라고 덧붙였습니다. 저와 미국의 레이먼도 상무장관이 별도 면담 시간을 가졌는데
그때 미국에 투자한 우리 기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인센티브 지원과 같은 지원을 잘 챙기겠다 이런 약속을 합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해외 원전 공동 진출은 미국의 기술과 국내 생태계가 결합하자는 합의만 이룬 상태로 협력 방식과 구체적인 시장에 대해서는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YTN 이지은입니다. 중국은 한미 정상회담 이후에도 중국과의 경제 협력을 발전시켜 나갈 거라는 우리 정부 입장에 대해서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자오리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한국과 중국은 가까운 이웃이자 중요한 협력 파트너로서 글로벌 시대의 산업 체인과 공급 체인 그리고 가치 체인이 깊게 융합돼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앞서 문승욱 산업자원부 장관은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 관련 합동 브리핑에서 중국은 중요한 경제 협력의 파트너로서 앞으로도 경제 협력 관계를 계속 확대 발전시켜 나갈 거라고 말했습니다. 한강에서 실종됐다가 숨진 대학생 손정민 씨 양말에 묻은 흙이 물속에 있는 것과 성분이 유사하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경찰은 현장의 소중 지형을 분석하고 목격자 증언을 종합하면서 사망 경위를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혜린 기자입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앞서 대학생 고 손정민 씨 사인이 익사로 보인다는 부검 결과를 내놨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손 씨 머리 부위의 배인 상처 등을 근거로 익사가 아닐 거라는 의혹을 계속해서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경찰이 손 씨가 신었던 양말에 대한 국과수 감정 결과를 추가로 밝혔습니다. 양말에 묻은 흙과 한강수 중의 흙 성분이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는 내용입니다. 실종 당일 새벽, 손 씨와 친구 A 씨가 있었던 곳 부근 강변 7개 지점의 흙을 채취해 성분 분석을 의뢰한 결과 강변에서 10m쯤 떨어진 수중의 흙 성분이 양말의 흙과 비슷했다는 겁니다. 해당 지점의 수심은 1.5m가량으로 성인 남성이 서 있을 수 있는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이런 분석이 손 씨 사망 경위와 연관이 있다고 단정 지을 수는 없다고 언급했습니다. 추가 현장 조사로 수중 지형을 분석하고 있고 돌려받은 증거물과 목격자 증언 등을 종합해 사망 경위를 계속 확인하고 있다고도 설명했습니다. 이어 손 씨가 실종됐던 당일 새벽, 반포 한강공원 부근에서 실종 신고가 접수됐던 다른 남성들은 모두 생존이 확인됐다고 덧붙였습니다. 반면 손 씨 아버지는 추가로 확보한 CCTV를 언론에 보내 실종 당일 함께 있던 친구 A 씨가 만취한 모습이 아니었다고 거듭 주장했습니다. 조만간 경찰 수사에 대한 입장문을 낼 예정입니다. 이번 사건 수사를 맡고 있는 서울 서초경찰서 앞에서는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는 집회가 열렸습니다. 참가자 30여 명은 사건을 은폐하려 한다는 의심이 커지고 있다면서 철저한 수사를 위해서는 손 씨 친구 A 씨를 피의자로 입건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YTN 김혜린입니다. 만취한 상태로 차를 몰다가 도로 공사 현장을 덮치면서 60대 노동자를 숨지게 한 운전자가 구속됐습니다. 법원에 출석한 30대 운전자는 사고 당시 상황이 기억나지 않는다면서 피해자와 유족에게 죄송하다며 울먹였습니다. 김대겸 기자입니다. 남색 옷으로 얼굴을 가린 여성이 취재진에 둘러싸여 법원을 빠져나옵니다. 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가 공사 현장을 덮치는 사고를 내 60대 노동자를 숨지게 한 31살 A씨가 영장 심사를 받고 나온 겁니다. 취재진 앞에 선 A씨는 사고 당시 상황은 기억나지 않지만 피해자와 유족에게 죄송하고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며 울먹였습니다. 죄송하다고 했습니다. 반성하고 계신 건가요? 네. 네, 너무 반성하고 있습니다. 당시 좀 기억은 나세요? 아니요. 영장 심사를 진행한 서울 동부지방법원은 A씨에 대해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A씨는 지난 24일 서울 성수동의 한 도로에서 만취 상태로 자신의 벤츠 승용차를 몰다가 인근에서 방음벽 철거 작업을 하던 61살 양모 씨를 차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사고 현장 30m 앞에서 신호수가 차량을 통제하고 있었지만 A씨는 이를 무시하고 지나쳐 양 씨를 그대로 덮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음주 측정 결과 A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으로 경찰은 음주 사고를 가중 처벌하는 이른바 윤창호법을 적용했습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인근 지인 집에서 술을 마신 뒤 운전대를 잡았다고 진술했습니다. 거의 사고 당시에 대한 기억은 많이 진술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거의 기억 잘 못하더라고요. 술의 양이나 이런 거는 좀 더 조사를 진행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밝히기 위해 차량 블랙박스와 인근 CCTV 등을 확보해 분석하는 한편 동료 작업자 등을 불러 추가 조사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YTN 김대겸입니다. 대낮에 술을 마신 채 운전하다 사고를 낸 배우 박시현 씨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 동부지방법원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 씨에게 벌금 1,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박 씨는 지난 1월 17일 오전 11시 반쯤 서울 잠실 삼거리 일대에서 운전하다가 좌회전 시도를 기다리던 승용차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죽으로 만든 가짜 토사물로 만취한 승객들을 속여 합의금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 택시기사가 구속됐습니다. A씨는 재작년 2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술에 취한 승객들이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틈을 타서 차에 토하고 자신을 폭행했다고 속이는 수법으로 모두 22명에게 1,290만 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승객이 잠든 사이에 미리 준비한 죽과 참치 통조림의 내용물을 토사물처럼 만들어서 차 내부에 뿌려 승객을 속인 뒤 합의금을 받아낸 걸로 파악됐습니다. 네, BTS의 신곡 버터 뮤직비디오가 공개 나흘 만에 2억 뷰를 달성했습니다. 다이너마이트가 2억 뷰를 넘기까지 4일 12시간이 걸렸는데 이보다 11시간 빠른 신기록입니다. 앞서 버터는 24시간 만에 1억 820만 뷰를 기록해서 뮤직비디오 신기록을 세웠습니다. 오늘 밤 달이 지구 그림자에 가려지는 개기월식 현상이 나타나고 내륙에서는 구름 사이로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개기월식은 1년 중 가장 큰 달인 슈퍼문 상태에서 개기월식이 일어나는 것으로 지난 2018년 이후 3년 만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개기월식은 오늘 저녁 6시 44분 달의 왼쪽이 가려지는 부분월식으로 시작돼서 8시 9분에는 달 전체가 가려지는 개기월식이 일어나며 27분까지 약 18분 동안 진행될 예정입니다. 오늘 남해안과 제주도는 날씨가 흐려서 개기월식을 보기 어렵겠지만 내륙에서는 대부분 구름 사이로 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올해 11월에는 부분월식이, 내년 11월에는 일반적인 개기월식이 예정돼 있습니다. 네, 영화 어벤져스 시리즈를 잇는 이터널스 티저 예고편이 공개된 가운데 배우 마동석도 예고편의 등장에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길가메시 역을 맡은 마동석은 안젤리나 졸리를 필두로 구성된 이터널스 군단 일원으로 등장해서 기대감을 높였습니다. 11월 개봉 예정인 이터널스는 올해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노매드랜드로 작품상과 감독상을 받은 클로이 자우 감독이 연출을 맡았습니다. (65억) 정부 사업 셀프 수주. 세계 일본은 관세청 공무원이 수십억 원대 정부 사업을 사실상 기획 발주하고 실소유한 것으로 의심되는 기업을 동원해 이른바 셀프 수주한 행각을 일면에 실었습니다. 시중은행들이 고객의 금리나 요구권 70%를 거절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금융감독원 자료를 보면 취업과 승진 등으로 상환 능력이 높아져 은행에 대출 금리를 낮춰달라고 요구했던 고객 10명 가운데 7명은 거절당했습니다. 주요 조간들은 미국의 일본 여행 금지 권고와 도쿄올림픽이 초비상이라는 소식을 비중 있게 다뤘습니다. 미국이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하고 있는 일본에 대한 여행 경보를 최고 수준인 금지 권고로 높인 가운데 NHK는 올림픽을 강행할 경우 도쿄의 하루 감염자가 3배가량 늘어날 수 있다고 예측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동아일보는 5년 동안 도쿄올림픽을 준비해온 우리 선수단이 일본 여행 금지 권고 소식에 술렁이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코로나19 영향이 본격화한 지난해 전체 근로자의 시간당 임금 총액이 1년 전보다 6.1%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고용 형태별 근로실태 조사 자료를 보면 정규직이 6.6% 줄었고 비정규직은 3% 감소했습니다.
심각 단계였던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AI 위기 단계가 최근 관심 단계로 낮아졌습니다. 환경부는 야생 조류에서의 고병원성 AI 발생은 사실상 종료됐지만 올겨울에 다시 확산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조기 감시와 방역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국민일보는 미국 50개 주 가운데 25개 주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했고 항공 여객은 90%를 회복한 것으로 파악됐다며 CNN 보도를 인용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현재 만 18세 이상인 정당 가입 연령을 만 16세 이상으로 낮추자고 제안했습니다. 선관위는 또 고등학생의 정당 가입과 유튜브 등을 통한 정치자금 모금 허용 등 정치 활동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정치관계법 개정 의견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조간브리핑 김현우입니다. 메이킨 효과. 장은 활발하게, 부드럽게, 몸은 가볍게. 메이킨 확실하지. 변비, 복부팽만, 식욕부진 한 번에 싹. 메이킨 아침이 확 달라져요. 유쾌, 상쾌, 통쾌. 변비엔 메이킨. 회사 일, 집안일, 육아까지. 세라젬 뒤를 부탁한다. 집에서 가족이 함께 해보세요. 세라젬. 당신의 잇몸 좋으신가요?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 이게 바로 행복입니다. 4가지 복합 성분 이가탄. 잇몸 건강 이가탄으로 지키세요. 아시죠? 이가탄. 아세요? 기침으로 시작해 나에겐 합병증으로 오고 남에게 감염시킬 수도 있는 백일해. 부스트릭스로 예방하세요. 요즘 시대는 백신 아니겠어요? 백일해 백신 부스트릭스. 오늘은 먼지 걱정 없이 공기가 깨끗하겠습니다. 기온도 크게 올라서 예년 수준의 봄 날씨를 회복하겠는데요. 현재 서울 기온은 어제 아침과 비슷하지만 한낮에는 24도까지 올라서 따뜻하겠고요. 그만큼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오늘은 전국에 구름이 많은 가운데 수도권과 영서지방에는 낮 동안 5mm 미만의 비가 조금 내리겠습니다. 또 오후에는 제주도에서 비가 시작돼 밤사이 전국으로 확대하겠는데요. 내일 낮까지 제주도에는 최고 80mm의 봄비치고 많은 비가 내리겠고요. 그 밖의 지역에는 5에서 30mm가량의 비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어제보다 2도에서 5도가량이 높겠습니다. 서울의 한낮 기온은 24도, 대전은 26도, 대구도 26도, 부산은 22도 선을 보이겠습니다. 금요일에도 대부분 지역에 또 한 차례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상으로 굿모닝 YTN 마치겠습니다. 잠시 후 YTN 24가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